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잘 이거 찾으세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저게 전장에서 군인들을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 어떻게 이겨?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모자르다고 서로 아우성이었어요. 덕분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데 대신에 이제 숙제가 있다.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자 네. 에비에이션 위크 특파원. 네. 김민석 특파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방산 관련된 기술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게 막 나라마다 얽힌 게 많아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팩트 체크까지 해주시는 김민석 특파원님, 항상 또 감사드립니다. 저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또 재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찾아가면서 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제가 잘못한 거 찾으면 김석 얘 또 틀렸네 하면서 알아서 다 수정을 해주실 겁니다. 이게 워낙에 밀리터리 덕후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요. 그분들 내공이 다 상당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몇 가지 이슈부터 좀 짚어볼 텐데, 최근에 이거 해외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던데, 지금 미군의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다. 이거 다시 채우려면 최소한 3년이고, 중국만큼 다시 따라잡으려면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중국만큼 따라잡으면 마지막 부분 빼고는 거의 팩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연간 미국 생산량은 600발 정도인데 네.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거의 한 800발 이상을 소모한 것으로 최소 1000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군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랍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다 쓰고 있거든요. 동맹국이 쓰던 거 다 바닥났고 그리고 미군이 쓰고 있는 것도 바닥났는데 미군은 사실 중동 지방에 배치된 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어트가 바닥나면 다른 데서 떼다 쓸 수 있어요. 떼다 써요? 네, 그러니까 기지를 옮겨간다. 미사일을 사드 기지에. 한데 사드 기지는 이제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그래서 미사일을 빼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배달하려고 포장까지 다 해놓고 우리나라 밖을 빠져나가진 않았다, 다행히. 이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미군 입장에서는 급박하고 중동 국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천공 미사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천공 미사일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란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가시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인 구매 계약은 안 됐어요. 요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패트리어트는 근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00발 주문하고 중동 국가들이 일단 전쟁 터진 다음 날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 배달이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주문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사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모자르다고 서로 아우성이었어요. 잘 사람들이 이제 워낙 트럼프가 뭔가 많이 일으켜서 좀 잊어먹으실 수 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올해 들어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보복하는 12일 정도 짧게 한 거 있었어요. 맞아. 짧게 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수백 발을 소모해가지고 미군이 이스라엘에 패트리어트를 줘야 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딴 데 배달할 거를 돌려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스위스 유럽 국가가 이제 패트리어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배달이 안 돼요. 주문이 막 늦어져요. 우리 집에 올 치킨을 다른 집에 먼저 갖다 준 거예요. 네. 여기서 또 미국의 놀라운 행동이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패트리어트와 같은 미국 무기라는 걸 살 때는 대체로 정부에서 미국 국채를 산 다음에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 계좌의 연방준비은행에 국채를 이제 넣어두면 그거를 이제 미군이 빼가가지고 지불을 하는데 환불할 테니까 나 국채 팔래. 이렇게 하니까 스위스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안 물러줘요? 네. 배째라. 그 돈으로 패트리어트 안 살 거면 딴 무기 살 때 써라. 환불 안 해준다. 지금 짜증나는 게 내가 치킨 시켰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집을 안 오고 김민석 기자 집으로 배달해줬고 내가 사정이 돼 화나는데 나 환불해요. 안 먹어. 그랬는데
돈은 못 드립니다. 네. 나중에 저기 뭐야 다른 거 탕수육 시킬 때 그 돈 쓰세요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황당한데. 이 얼마나 좀 그 미사일 부족이 심각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데 대신에 이제 숙제가 있다. 요거를 숙제를 잘 풀면 이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 미사일 부족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숙제? 네. 뭘 풀면 돼요? 아, 우리도 생산량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천공 네. 2가 있는데 네. 아 근데 이게 미사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저는 현장을 못 가봐가지고 아, 예. 그냥 일반 제조업처럼 예. 아니 뭐 공장에서 뭐 깔아놓고 막 인력 투입하고 하면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미사일은 100% 수제 제작이고 네. 그 기계로 생산하는 공정이 잘 없어요. 그 부품 조립 같은 걸 다 사람이 합니다. 네. 라인이 쫙 서 있으면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를 연간 600발 생산한다는데 네. 자기 말로는 1800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제작사인 이제 로킷 마틴, RTX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늘리기 쉽지 않다. 기계를 사용하거나 자동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구해야 되는데 네. 미사일 조립할 수 있는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숙련된 인력을 얼마나 구하는지가 문제인데 이제 한국은 그나마 좀 낫고 미국은 그 약속을 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그래도 사람은 구할 수 있으니까 빨리 공장을 세워서 라인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LIG DNA는 이미 이제 그 구미에 그 네. 천국 미사일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어. 기존에 있는 공장의 옆에 확장 공장 부지를 샀고 하나 시스템도 이제 부지 확장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보다 빨리 생산 능력을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느냐,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천공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빨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말처럼 빨리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김민석 기자님이 보시기에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속도랑 한국에서 천공을 만드는 속도랑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생산량을 치면 패트리어트가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연간 600발 정도고 한국의 천국도 생산량은 기밀인데 대충 절반 정도다. 그 패트리어트 요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트리어트보다 천공이 생산 속도가 반인가? 이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수요가 적어가지고 생산량이 적었던 건데 아, 주문이 밀려 있는 거는 패트리어트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추가 주문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가 더 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장을 빨리 늘려야 되는 거죠. 한 2배쯤 늘려야 됩니다. 패트리어트가 연간 600발이요? 네. 와, 사실 그게 방어 미사일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막 비처럼 쏟아 부으면 막 일거에 우리도 이제 양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전에서 원래 요격하는 미사일은 정 미사일이 하나 날아오면 기본적으로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PK랑 해가지고 이제 그 프리킥 이런 건 아니고 군사 용어에서 명중률 막 이런 거 장려한 지표가 있는데 한 95%, 96% 명중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조건 2발을 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군사 교리. 나머지 4, 5% 확률 때문에 어디가 네.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99% 요격을 가진 능력은 없고 대체로 이제 미사일들이 야.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한 96% 정도 되거든요. 요격 확률이. 그러면 무조건 2발을 쏴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한 300발 정도로 공격을 퍼부으면 거의 1년치 생산량을 저 나라 걸 소진시켜 버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 방법을 써먹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 공장 만들고 이런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그냥 물량 전쟁이네 이제. 예, 그리고 가성비 전쟁입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천공 쓰세요, 천공. 네. 패트리어트 말고. 다만 LIG DNA 네. 그 기술 추가 투자,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해외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야 천국 너네들 패트리어트보다 생산 속도 느리잖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LIG DNA 사실 이제 대공 미사일은 레이더를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레이더가 포착하면 미사일을 쏘는 거 이렇게 네, 구성이 되는데 네. 레이더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수요가. 예, 그러니까 좀 천천히 대응 가능합니다. 미사일을 만드는 LIG DNA 이쪽이 역량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아하. 저희가 요거 그림 네, 보여드려야 예, 돼요. 그거 보여드리면 됩니다. 사실 요게 세트죠, 세트. 예,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사대. 네,
위상 배열 레이더, 예. 그다음에 교전 통제소까지 세트로. 근데 이 레이더는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수요가 그렇게까지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 아, 미사일은 소모가 너무 빠른데 레이더는 소모된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우리가 레이더를 계속 교체해야 되고 뭐 쏴버려야 돼 이런 거 아니니까. 예, 생산 캐파는 그래도 레이더는 좋은데 미사일이 소모 속도가 너무 많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예, 미사일들. 예. 하여튼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제조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확인도 하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LIG DNA라든가 하나 그 시스템 등 이제 그 천공투나 3, 뭐 ASM 만드는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천재 이루의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죠. 또 이제 속도로. 또 이제 좀 민감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관학교. 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사관학교를 정부가 이제 통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죠. 이제 육사, 해사, 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 이거 가지고도 뭐 군 원로들이라든지 막 반대 목소리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게 뭐 지난달 8월 7일 뉴스구나. 국방부에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뭐 계속해서 한다. 재확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취재를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취재를 좀 했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 일단 이제 요 이야기를 할 때 음. 너는 그러면 군대 어떻게 나왔냐 요거부터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왜 인증을 해요? 아니 네가 뭣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얻는다고 해서 좀 하셔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일반 병사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네. 예, 그런 입장에서 장교를 친구들이 장교가 많은 것이지 제가 장교 생활은 하지 않았고 취재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양해를 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 한마디로 묻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조심스럽다 정도가 어. 저희 이야기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다. 네, 맞습니다. 끝입니까? 너무 그리고? 아닙니다. 이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양해를 좀 구하자면 네. 이 정치적인 문제를 좀 피하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래서 하도 좀 너무 조심해야 뜨거운 돼요. 이슈라. 그리고 이게 좀 정치 이야기 정말 하기 싫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점은 정말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통합을 통해서 사관학교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님이 공개적으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게 있죠. 그 내란 청산은 빨리 해야 되고 사관학교랑 연관지어야 된다. 요 부분이 좀 그게 또 논쟁이 된 거죠. 조심스러워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서울대 법대랑 충암고도 없애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 예,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법대 없애자면 약간 좋아지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건 약 농담이고 좀 진작에 이제 저희 그래서 내란 그러니까 군사 작전으로서의 그 12.3 쿠데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좀 정말 조심스러운데 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네, 군사적인 것만. 12.3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육군 사관학교 병력들이 실제로 동원된 게 아니라 육사 출신 장군들이 많이 동원됐는데 문제는 이제 핵심 12.3 내란에 대해서 이제 핵심 동조자인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특이하게 사람을 다뤘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육사 출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육사 출신의 충암고인 사람은 완전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들한테만 핵심 정보를 알려주고 뭔가 이제 성골, 진골처럼. 예. 그래서 육사가 아닌 뭐 장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삼사관학교 출신 아우터시 장군들은 이 거의 일어났는지도 몰랐다는 게 그 지금 수사 결과의 정석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군들한테는 뭐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뭐 북한이 공격이니까 위험하니까 뭐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반쯤 속이고 충암고도 나오고 육사도 나온 사람들한테만 핵심 비밀을 다 알려줬다. 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보도가 많이 된 내용이에요. 네, 이건 지금 다 예. 그 재판에서 지금 정리된 내용이면 밝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육사도 나오고 충암고도 나오신 분을 좀 취재를 했어요. 지금 감옥에 계신데 이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런 파벌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뭘 어떻게 해도 생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벌에 대해서 사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제 내라는 안 해야지 우린 요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서울대학교 학생분들 보시면 잠바에 자기 고등학교 써 다니거든요. 아하. 여기서도 이제 편가르기 하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인간은 본성이라는 본성이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게 되는 것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게 맞는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요즘 약간 예, 목적이 과연 뭐냐 예. 근본적으로 예. 한번 또 물음이 나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사람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통합 사관학교를 추진하게 되면 육군만 이런 12.3 내란 같은 데 좀 일으키는데 육해공군이 통합해서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도 야, 사실 그런 일이 역사 속에 반전이네, 있었어요. 반전. 예. 어. 지금 이제 사관학교 그 12.3 말고도 이제 5.16, 5.18 같은 데 보면 육사를 나오지 않았는데 뭐 지역 연고가 있어가지고 뭐 해병대 장군들이 나서가지고 막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지연 그 국가의 그 국가를 상대로 군인들이 총을 들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어떻게 하면 처벌을 잘하고 이게 수사를 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무엇보다 지금 사관학교 다니는 분들은 그 아 내가 군사 반란을 일으키려고 사관학교 가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부동산 이슈에 가는 것처럼 역차별 혹은 자기들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좀 손해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좀 쉽게 찬성을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통합이 가치는 있다. 가치는 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군사적인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제 양성 측면만 놓고 보면 네. 요 이야기도 이제 제가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이제 찬성하신 분들도 반대하신 분도 전부 다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건데 제가 기자로서의 양심상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미군은 일단 통합을 하지 않아요. 그 사관학교를 육해공군 따로 한 대신에 그 우리 그 장군이 되려면 이 합동성을 같이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갖추냐? 장군이 되기 전에 뭐 중령이나 대령 됐을 때 무슨 위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네가 군생활한 너 육군인데 네가 군생활한 동안에 해군이랑 공군이랑 어떻게 같이 잘 작전했는지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인사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통합된 학교는 또 따로 있어요. 육군이 해군, 뭐 공군의 뭐 전투기 같은 거 배우고 해군 작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코스에 따로 있어서 장군이 되려면 다른 군대에 대한 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밑에 사람들은 잘 몰라도 된다. 뭐 이런 식이 미군 방식이고 일본 방식이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통합사관학교 제도랑 비슷한데 일본은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죠. 방위대학이라는 데서 육해공군의 통합 장교들을 배출합니다. 근데 이거 만든 이유가 사실은 좀 전쟁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면 사관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사관학교가 없어지고 방위대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국방력을 없애거나 약하게 하려고 방위대학을 만든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좋아하시는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이게 좀 유명한데 일본 육군의 적은 사실 미군이 아니라 일본 해군이었고 일본 해군의 적은 미군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일본 육군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이 뿌리가 달랐어요. 창설한 동네가 달라가지고 이게 지역적인 그 갈등이 있었고 같은 나라인데 육군이랑 해군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서로 그 싸우기도 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미국이랑 그 힘을 합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육군과 해군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제대로 못 싸웠거든요. 그 2차 대전 이후에요? 아니 2차 대전 동안에요. 그래서 일본의 패망 원인으로 해군과 육군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육해공군을 통합해서 해야 된다 해서 일본은 1학년에는 그냥 군대 구별 없이 이렇게 가고 2학년 이후부터 적성검사라든가 시험 성적에 따라서 너 육군 갈래 해군 갈래
그다음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갈래 이걸 선택해서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통합사관학교랑 가장 비슷한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목적도 사실은 비슷하죠. 그 육해공이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측면이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게 너무 정치적으로 가서 통합을 하면 반란이 안 일어나거나 내란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통합과 사관학교 통합과 이런 내란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로 보고 우리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우리가 잘 파악한 다음에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학교를 뭉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 쪽에 좀 이제 힘을 실어주는 사실이 뭐냐면 이 반대하신 분들은 대전에 있는 자운대라는 곳이 이게 대학교는 네.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육해공군 다 넣어놓으면 육군이 훈련할 때도 없고 해군이 훈련할 때도 없고 공군이 훈련할 때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관학교 동안에 육군 사관학교는 실제 훈련을 방학 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랑대에 지금 있거든요. 네. 거기에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군부대 시설에 가가지고 위탁 교육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훈련장을 빌려서 써야 된다. 방학 때마다. 현재도. 그리고 공군사관학교는 활주로가 있는데 그 활주로에서 매일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비행의 감각을 익히는 걸 하고 사실 사관학교에 나와서 본격적인 비행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활주로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사실은 말이 되긴 되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배는 육군 공무보다 좀 더 일찍 탑니다. 2학년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하는데 2학년 때는 방학 기간 동안에 하고 4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에 배를 타요. 근데 어차피 배를 타는 그게 매일 배를 타는데 항구를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 갔다가 다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한 번 탈 때 몇 개월씩 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 과정 입장에서는 그 통합사관학교에 뭐 활주로라든가 항구가 없어도 지금 사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반발을 하신 분은 그렇게 통합되면 뭐가 더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랑 똑같은 게 왜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바꾸면 되지 왜 그렇게 통합을 하려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민감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저도 팩트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그 현역병 시절에 뭐 탈영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국방부는 명백한 허위라고 하고 있고 이걸 근데 뭐 알 수 있을까요? 와 어려운 문제를 이제 초반부터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취재한 내용에 궁금해가지고. 따라서 이제 제가 공개 가능한 그 고소를 안 당할 만큼의 이제 조사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고 요거는 이제 의혹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또 증명이 아직까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안규백 장관한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금 많이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는 증거도 못 찾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라 해야 됩니까? 입영 기간보다 나중에 전역을 한 시점이 너무 늦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거냐. 입증을 하라 이건데 사실 그 입증 책임이 어디 있는지는 뭐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입증 책임은 이게 범죄는 아니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유죄는 이제 검사가 입증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장관이 탈영을 한 사람은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이제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처벌받지 않은 범죄가 있어가지고 뒤늦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건 몰라도 이미 처리가 되거나 좀 추가 근무를 한 거면 그거 자체로 장관직이 물러나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병적 기록부를 지금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무슨 논리냐면 지금 자기의 병적 기록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근데 이 상황에 자기가 지금 병적 기록부를 수정하면 자기가 월권을 행사한 거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이걸 수정하는 거니까 장관이 그걸 자기 거를 수정하는 거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장관직에서 내려오면 정식으로 내가 잘못된 거라 이런 걸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제 병적 기록부를 본 사람들이
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이제 언론도 있어요. 근데 그 언론사도 병적 기록부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습니다. 이게 병적 기록부는 본인의 개인 정보니까 본인이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안 장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사실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님이 이 예.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그 7개월 동안 무단 군무 이탈로 영창 30일 처분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도 사실 서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은 것을 보도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팩트 확인이 좀 어려운 상태다. 다만 그 안규백 장관이 현역병 근무를 안 한 거거든요. 그죠, 방위병. 그리고 이제 근무지랑 부대랑 그 근무지랑 집이랑 거의 뭐 붙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걸어서 한 5분? 그러니까 방위병들은 원래 걸어서 출퇴근했죠. 예. 전부터. 그래서 군무 이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현역병이 군무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 내무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뭐 몇 개월 동안 출근 안 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출근 기록 관리 자체가 좀 안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타령을 안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서류가 그 잘못 만들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슈레딩러의 고향이라는 게 기자로서 진짜 양심이고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다입니다. 다만 알기에는 사실 이거는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안규백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여론은 좀 안 좋죠. 안규백 장관님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뭐 그 해임 논란 요구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사관학교 이슈랑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타령도 했고 사관학교 안 나온 민간인이 사관학교를 없애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다니는 단톡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학교를 다닌 분들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발언이 당연히 금지된 걸 알고 현역 군인분들도 정치적인 발언 안 하십니다. 원래 그 다 교육이 돼 있고 원칙이에요. 근데 전역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죠. 우리 후배들한테 뭐 이런다면서 그런 말씀 공개적으로 하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사관학교 지금 현재 사관학교 졸업하고 현재 군인으로 있는 분들은 정치적 중립을 다 지키시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사관학 그 예비역 단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사관학교 동문회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정치적으로 한쪽 정당에 좀 집중이 된 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 출신인데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면 막 사관학교 명단에서 빼거나 아니면 장군들 모임에 초대를 거절받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 편을 틀어주기가 너무 애매하고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하기 좀 어려운 좀 미묘한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한화그룹의 주요 인사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 그 김동관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 부회장으로,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이 사장으로 각각 승진을 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이제 새 아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방산계열사 CEO들이 또 교체가 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좀 폭발 사고 있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책임을 묻고 회장님의 아들들은 승진을 하고 약간 요게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제가 사실 김동관 회장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여기 나오는 이제 CEO 하나유로 대표님이라든가 시스템 대표님은 좀 제가 인터뷰도 해봤고 했는데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하나유로스페이스 그 폭발 사고가 좀 많이 컸고 지금 현재 손재일 전 하나유로스페이스 대표는 해임은 안 되고 상금 고문 자리를 받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집에 가기 전에 잠깐 고문 자리 주는 거죠. 하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 사건이 걸려 있는 사람은 CEO로 계속 담을 수는 없다. 이거는 뭐 납득이 가는데
이게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고민이 많습니다. 매출액은 역대 최고를 계속 찍고 있는데 성장세라든가 아니면 이익 측면에서 좀 사람들이 분석하시는, 그러니까 저같이 방산 쪽 분석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제나 아니면 주식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 유럽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직접 해결하려면 오너 경영 체제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지금 전 세계 방위사업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하나그룹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오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스타트업들 제외하고는. 주로 보드, 이사회라는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임명을 하는데, 방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산에서 민간 제품이 아니고 정부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잘 되면 좋은 뭐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때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이쪽의 전문 경영 체제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책임질 사람, 예, 그냥 다 본인이 짊어지고 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결정이 많이 필요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국외 업체, 국내 업체들 다 전문 경영 체제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제 좀 당황하게 저거에 허를 찌르는 이런 경영 방식들을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사실 이번 사례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또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는 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다른 사장들이 또 책임을 지고 떠나기는 하고, 아무튼 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신임 대표님 분들도 이제 다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크게 경상 걱정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K9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히트 상품 내놓고 이제 지금 한 20년째 잘 팔아먹고 있고 앞으로 20년도 할 거예요. 또 다른 K9을 찾아야 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작년에 국내 사업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LIG DNA랑 하나 시스템이 서로 맞서거든요. 작년에 한 3번 연속으로 LIG DNA가 이겼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반전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국제협력 파트너도 찾고 있고, 드론이라든가 AI 쪽이라는 신사업을 결합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 재래식 무기나 레이더에 이걸 한 단계 점프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영진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는 있다. 좋습니다. 예, 특히 연말에 중요한 방위사업 행사가 열리거든요. 이 일산 킨텍스에서. 예전에 한번 와이스트릿에서 아덱스 취재 가보신 적 있죠? 저도 그때 재밌게 봤는데, 같은 장소에서 아덱스가 아니라 카덱스라고 지상장비 전문 방산 전시회가 열려요. 여기는 이제 하나그룹이 좀 아무래도 지상 쪽에 강하니까. 지상장비니까 하나 뭐 롯데면 신나겠네요. 네, 연말에 열리는데 그때 하나가 얼마나 더 좋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놔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KF21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7월 말에 KF21 체계 개발 끝났다, 종결 기념식을 가졌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체계 개발 끝났다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개발에 투입했던 엔지니어들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딴 거 개발하러?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군사 무기를 개발할 때 탐색 개발, 체계 개발 뭐 이렇게 나눠요. 탐색 개발은 그야말로 이거 우리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네. 돈은 얼마나 들 것이고 프로그램은 얼마나 뭐가 필요하고 몇 년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견적을 잡는 게 이제 탐색 개발이고, 요것만 해도 한 2-3년 걸려요. 체계 개발은 진짜 부품을 하나하나 다 설계해서 완성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8년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짧은 거다. 어마어마하게 짧은 거다. 8년 6개월 만에 체계 개발을 다 해냈다. 네. 근데 이게 경쟁 기종이라든가 다른 기종 대비 어마하게 짧다. 20년 걸리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솔직히 기적은 아니었고 우리가 아니에요? 전략적인 판단. 죄송합니다. 국뽕을 좀 이렇게 빼야 되는데. 국뽕을 빼야 되는데. 기적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실력이다. 열심히 실력으로 정말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잘 됐기 때문에 체계 개발 완료됐다는 거는 이제 무사히 다
끝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 달까지 KF21은 아직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품 완성돼서 고객한테 쓸 수 있다. 개발품에서 제품으로. 네. 그래서 인도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무기가 아니었어요. KF21은 무기를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도장을 땅땅땅 찍어서 얘는 이제부터 전장에 쓸 수 있다.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공군이 가져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KF21 한 대에 얼마냐, 아, 예.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 단가가 공개가 됐다고 해요. 아,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든 뉴스가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확하게 이거 에비에이션 위크에 먼저 기사에 실으셨던 거예요? 예, 에비에이션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에비에이션 위크랑 유튜브에서 제 취재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그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그 증권사 리포트에 인도네시아 KF21 수출 예상 가격이 좀 돌고 있어요. 한 16대 한 3조 원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요건 이제 정확하게 한국항공우주상이 확언을 해준 것은 아니고 나름 추정을 했습니다. 그 추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규모도 있고 이제 취재 내용 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이야기한 거를 인도네시아 언론이 분석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기사를 폴란드가 다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한국으로 역수입됐어요. 김민석 기자님의 기사를 네. 인도네시아 갔다가 폴란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좋게 말하면 집단지성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베끼기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네. 지금 KF21 수출 단가 1억 2,500만 달러라는 건 확정된 거는 아니다. 추정. 1억 5천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다. 어.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추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 4, 5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요즘에 짜장면 5,000원짜리 찾기가 힘들잖아요. 아유, 예. 요즘 뭐 7,000원만 해도 저렴하다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전투기 가격이 최근 5년 동안에 다른 경쟁자들은 30%에서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올라갈 그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아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수를 할 수 있는지 요게 돼서 수출국이랑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요즘에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건축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고. 예,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밀가루 가격 뭐 커피 콩 다 올랐는데 이거 안 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쟁 기종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잖아요. 예. 그거는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경쟁 기종보다는 덜 오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이 실력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요게 대해서는 왜 비교 안 되는지 일단 가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1억 2,500만 달러에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KF21 한 대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면 네. 비슷한 경쟁 기종 대비 30% 이상 저렴한 겁니다. 30%? 네. 경쟁 기종이라고 하면 유로파이터, 라팔 뭐 이런 것이고 F-35랑 비교하면 거의 40% 차이가 나는데 그건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그럼 걔는 비싼 값을 하는데 F-35 이야기를 하자면 F-35를 우리가 지금 현재 40대를 대한민국 공을 가지고 있어요. 네. 40대를 살 때 한 10년 전에 샀는데 그때는 한 1,200억 원. 한 대. 예, 달러로 하면 1억 달러 조금 넘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환율이 한 1,100원, 1,200원 요 정도 했을 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루마니아가 새로 산다고 하니까 2억 8천만 달러. 죄송합니다. 2억 800만 달러. 거의 2배. 2배까지는 아닌데 한 5천만 달러 올랐죠. 5천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지금 계산이 언제야? 600억 원, 500억 원 이상 오르는 거죠. 한 대. 근데 이제 KF21도 초기 계획 대비 예산이 좀 올라간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KF21이 한 대의 가격의 35%는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입니다. 부품들. 수입 부품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원래는 우리가 한화로 1,000억 원 이하의 KF21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렵고 1,200억이냐 1,300억이냐 뭐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그 부품 회사들이 부품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1,500억까지 올라도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경쟁 제품 대비 가성비는 챙길 수 있다. 요게 이제 정확한 정리된 내용입니다. 가성비는 확실하다라는 거. 네. 물론 KF21보다 가성비가 확실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미국의 F-16입니다. 그런데 F-16은 배달이 늦다. 왜냐하면 이게 F-16이 지금 현재 5,000대 이상 생산되고 45년 네. 이상 생산이 됐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걸 제작하는 로키드 마틴은 그냥 단가를 무한정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40년대에 썼던 그 라인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래서 가성비가 좋은데 문제는 이 생산량이 적어서 지금 전 세계에 돈 없는 국가들이 F-16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미국 F-16V 버전 필리핀에서 제안했을 때 한 대당 4천억까지 치솟은 바가 있다고 그러던데. 요 같은 경우에는 잘못 계산하신 거라서 실제로는 이제 F-16V 블록 70 아니에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미사일 그다음에 기지 건설하고 부동산 짓고 활주로 건설하고 포함. 다 포함해서 이런 거라서 이런 거 실제로 F-16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달러 미만 혹은 1억 달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경쟁자들은 뭐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 그리고 우리 KF-21의 목표는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사이 요 그 정도로 정도만 해도 예. 꽤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 가성비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카이 입장에서. 이익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뭐 충분히 남죠. 음. 물론 그 충분히 남는다는 게 그 메모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70% 영업이 메모리. 이런 건 네. 아니고 제조업 대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내수 버전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순수익 있잖아요. 그 네. 제품의 순수익을 정부가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쵸. 예. 니네들은 이 한 개 팔면 순수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어요. 이걸 법적으로 규제합니다. 그쵸, 수출할 그쵸. 때는 그걸 안 마진을 쓰는데. 딱 그것만 보장을 해주는데 예, 수출은 우리가 또 마음대로 협상해가지고 다 할 수 거니까. 있습니다. 네. 아니, 저 중요한 건 그겁니다. 김민석 기자님의 기사는 또 국내에서 잘 또 검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뿌려주세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 한 뭐 1억 2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 뭐 잘 받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누가 사갈 거냐? 수출 국가들이 이제 이름이 조금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요게 한 달 전 기사기는 한데 인도네시아는 뭐 같이 투자를 한 회사고 물론 이제 논쟁은 있습니다만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사우디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우디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전투기를 구매를 하는 게 좀 순위가 밀려가지고 요게 나오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구매 보고로. 아직 뭔가 협상이 막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랑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이랑은 네. 구체적으로 가격이라든가 도입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일단은 KF-22 전에 FA-50M이라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KF-22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먼저 공급될 거예요. 그건 계약이 다 사인했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배달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좋은 거 KF-22 사야지. 이렇게 해서 이 나라들 중에서 말레이시아가 제일 늦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지적재산권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예. 기술을 좀 달라.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지적재산권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KF-22 지금 버전이 아니라 지금에서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아랍에미레이트랑 한국이 같이 한다는 다음에 합작을 하는 거죠. 예, 공동개발 같은 형식으로 개량을 만들자. 옛날에 1990년대 후반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한테 F-16을 같이 개량을 하자 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거를 완전히 새로운 F-16 만들어서 판 적이 있었어요. 요거랑 비슷하게 한 것 같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FA-50이라는 전투기, 카이에서 생산한 걸 전투기를 사용하고 실전에도 투입하고 맞아요. 성능이 좋아서 추가 구매도 했어요. 마음에 든다고. 성능 개량도 해서 필리핀도 굉장히 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FA-50은 대당 한 4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좀 쌉니다. 비싼 걸 살려니까 돈이 없어서 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차 살 때 리스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전투기가 의외로 그 현금 박치기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럼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돈 많은 거 같잖아요. 무기를 살 때 현금으로 안 줍니다. 야, 너네들 유전 몇 개 떼다 줄 테니까 거기서 나온 기름값으로 무기값을 퉁치자. 진짜 이렇게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정도로 무기는 원래 신용거래라든가 금융 프로그램 많이 해요. 예. 그런데 필리핀은 빚내서 무기를 산 적이 잘 없다. 지금까지는 FMF라고 미국이 공짜로 원조를 해준 무기만 주로 샀다가 자기가 돈 주고 산지도 얼마 안 됐고 빚내서 산지는 또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이 국방부 쪽에 잘 없어요. 지금부터 좀 배우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약간 그래도 이제 좀 순위로 치면 그 가능성 중에서 수출 첫 국가 중에서 2위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위가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1위, 필리핀이 2위,
아랍에미리트가 3위, 말레이시아가 4위. 이 정도 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는 특이하게 빚내서 무기 많이 사봤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도 잘 알고 협의를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에 줄 것인가, 뭐 구매 대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자율은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원래는 48대 KF-21을 현지 생산하려다가 그냥 완제품 16대 직수입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보도가. 아, 요것도 제가 알아본 내용이었고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한국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가 48대 다 산다고 했다가 지금 16대만 사는 걸로 말을 바꿨다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네. 직도입일 거예요, 아마. 직도입. 네, 수입 말고 직도입을 하면 뉴스가 나올 네. 나왔네. 예,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도네시아가 한 번에 48대를 다 구매를 하려는 현지 생산, 이게 개발비를 깎이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준비가 안 됐어요. 공동 현지 생산을 할 만한 설비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설비를 만들고 투자할 때까지는 KF-21을 이제 직도입을 하고 이 직도입 하는 기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2차랑 3차, 그러니까 32대를 더 사야 되는 게 남았는데 그거는 상황에 봐서 아마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추진할 것이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생산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차라리 직도입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거기 현지 생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 하시던데.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다 만들어서 마진 붙여서 파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게 전투기가 팔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마진을 좀 덜 남기더라도 나랑 같이 홍보를 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애들이 유럽 애들이 영국, 뭐 이탈리아, 일본이 합쳐가지고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거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맞춰가지고 뭐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모자라거나 기술이 모자라서 뿐만이 아니라 같이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일즈를 할 때, 공동 개발할 때 나만 혼자 홍보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단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홍보를 하는. 대통령실이 3명이서 5명이서 돌아다니는 거. 예,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라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이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낮은데 이슬람 국가권에서 파워가 상당합니다. 인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손을 잡고 우리는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이슬람권에다가 좀 팔아봐.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슬람권에 팔 때 우리 혼자 파는 것보다 바잉파가 좋고 실제로 좀 뼈아픈 이야기를 한데 캐나다 CPSP 사업 제가 아직도 이제 꿈에 나오는 잠깐만, CPSP가 뭐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잠수함. 예. 잠수함이라고 그래요 지금. 죄송합니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2대1로 붙어서 졌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독일이 노르웨이랑 공동 개발해서는 잠수함이라서 노르웨이 총리랑 독일 총리랑 같이 이제 캐나다 가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는 이제 2대1로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무기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하는 때는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도 김민석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 지분. 야, 이게 뭐 볼 때마다 한화그룹의 지분이 계속 올라가요. 네. 이제 거의 15% 목까지 찼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이쯤 되면 군침 흘리는구나.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경영 참여를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5%가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아마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예. 15% 넘으려면 무슨 뭐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방산 그래서 기업은. 기업 결합 심의에 대해서 이미 들어간 것으로 이제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 보도가 또 업데이트 이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어떻게 지분을 산지 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9%, 하나 시스템이 4.98%,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 그러니까 한 회사만 지분을 산 게 아니라 하나 계열사들이 모여가지고 지분을 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기업 결합 심사 자체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카이의 일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하거나 팔거나 넘기겠다 이런 것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행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카이의 진짜 주인이 결정된다.
지금은 하나그룹이 이제 인수합병까지 확정은 아니더라도 경영 참여까지는 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 지난번에도 댓글을 보니까 분위기가 확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들, 아니면 한화그룹은 뭐 주조환원이라든지 그 아들 중심의 경영, 막 이런 걸로 또 이제 인식이 좀 그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고.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반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그룹이 지금 인수할 때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항공 우주에서 엔진과 비행기를 같이 만드는 회사가 됩니다. 이 항공 엔진,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크게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플랫 휘트니, 그리고 프랑스의 사프란, 그리고 영국의 노스로이스, 뭐 이런 주요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네. 전투기나 아니면 우리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탄 여객기에 들어간 엔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비행기도 같이 만드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국산 제트 엔진을 만들고 KF-21을 만드는 그 카이랑 결합이 되면 세계 유일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엔진을 면허 생산한 거는 이제 개발은 사보가, 그 비행기는 사보가 만들고 사브. 엔진은 볼보에서 생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네. 이게 결합된다는 건 정말 특이한 일이다. 중국조차 엔진 만드는 회사랑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다르다. 이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는 그래서 전임 미답인 경우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개발 과정 부분에서 협조를 할 만한 게 필요하거든요. 자동차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시너지는 날 수 있겠고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도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염려하는 측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핵심 사업을, 그것도 이제 우주항공의 거의 모든 산업을 다 하나의 그룹 사이에 몰빵시키는 게 맞느냐. 지금이 뭐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 공정 경쟁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KF-21의 하청업체예요. 그리고 KF-21 앞으로 공급해야 될 여러 가지 핵심 부분들이 그쵸. LIG DNA랑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러면 이제 카이가 하나의 품으로 가면 LIG랑 같이 일을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안 않을 하겠죠. 거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특히 오너 경영 체제 입장에서 그건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LIG 그룹 내에서도 되게 그 긴장한다면서요. 신경 많이 쓰고. 예,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하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LIG DNA 그룹도 LG 그룹과 이제 자금 같은 걸 좀 하면 이런 인수전에 뛰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근데 LIG랑 LG랑은 이제 그 분리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러기에는. 돈을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LIG 카드는 남아있다. 그리고 LIG가 현금 흐름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천공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 있는데 이게 사정이 좋습니다. 이 투자 대비 나온 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요 그 한국항공우주 놔두고는 뭐 하여튼 말은 계속 나오겠네요. 지분 경쟁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산업은행이 이제 막 시작한 게 카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용역을 며칠 전에 딱 시작했거든요. 근데 용역 같은 거 한번 하면 다른 산업 하신 분도 아시겠죠. 한 6개월, 1년은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결론을 할지, 요거 이제 사실 간을 보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하나 그룹 자체의 자금 동원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하나가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다 했을 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전부 다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가지고 분리 매각을 하면 요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리매각? 네.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헬기 사업부 따로, 뭐 고정이익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 항공우주산업은 이제 고정이익이라 해가지고 전투기 이런 거 만든 사업, 그다음 민수사업, 여객기 들어간 부품 만든 사업, 헬기 나온 사업, 그리고 위성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RO 관련 계열사가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네네. 여중에서 하나가 뭐 돈 되는 것만 이제 빼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이 확 죽을 수 있거든요.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 카이 잘 나가고 있고 주문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헬기가 팔릴 때는 비행기가 안 팔리고 비행기가 안 팔리면 헬기가 팔리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같은 회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손해를 보전해 가면서 R&D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카이 분리 매각이 되면 이 다른 특정 부분에 대해서 R&D 역량이 위축되거나 우리 능력,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요건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에이, 그거를 그렇게 하게 놔두겠습니까? 설마 무슨 뭐 뷔페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 입장에서는 골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그럴 거였는데 수도 있죠. 뭐 네. 비즈니스라는 게. 네, 저도 이제 방법은 알지 못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사항 정도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방위사업청에 그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띈 게 요거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 기반을 마련하겠다. 요게 사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해결을 해냈고 이제 그 안에다가 원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맞습니다. 좀 이제 본격화가 됩니까? 아직은 이 미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우려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자력 잠수함은 일단 원자로를 잠수함에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자로에 들어갈 핵 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좀 이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핵 연료를 우리가 지금 뭐 호주나 이런 데서 러시아 이런 데서 우라늄을 수입해가지고 네. 발전소에 넣는데 네. 그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철저한 감시 감독을 받고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우라늄 수입한 데서 수입을 한 다음에 이걸 농축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농축을 우리나라에서 할 것인가 아하. 아니면 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이 공급해 줄 것인가 이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농축을 할 때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이 농축 우라늄은 핵폭탄이 되기 전에 만들 수 있는데 발전용 그러니까 발전소에 쓰는 우라늄은 한 2% 3% 농축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에 쓰는 농축 우라늄은 20%에서 90% 정도의 농축률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원전에 들어간 것보다 더 고농축이에요. 네. 그리고 오. 현재 미국이랑 영국이 쓰는 원자력 잠수함에는 90% 이상의 농축률을 가진 우라늄을 쓰는데 거의 그는 핵무기에 근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빼내서 바로 핵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오. 이래가지고 그럼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거 우리가 허락해 준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게 방향에 대해서 아하. 정확하게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농축 우라늄을 미국한테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우라늄만 수입하고 합법적으로 농축을 하는 게 좀 낫고 그게 아니면 미국 외의 제3국에서 농축된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농축한 우라늄을 수출하는 게 최악인데 이게 왜 최악이냐면 미국이 지금 원자력 사업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언제 해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네, 우리가 맞습니다. 빨리빨리 저거 뭐 연료로도 써야 되려면 미국 것만 기다릴 수는 없다. 근데 네. 그거를 또 바로 그냥 빼내서 핵무기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방국이어도 좀 신경이 쓰이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목할 만한 제3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우라늄이 좀 있어서? 아니면 브라질은 우라늄만 있는 게 아니라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음. 브라질 자체적인 핵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브라질은 이제 IAEA에 협상을 해서 야 우리는 핵무기로 만들 수 없을 정도까지만 저농축을 해서 원자로를 만들어서 잠수함을 달게 그리고 농축을 자기가 할게 우라늄도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그냥 우리나라에 나온 거 그냥 농축을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미 다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20%의 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우라늄 원료 그리고 요거를 담아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남미에 지금 대통령님 순방에 가셔가지고 맞아요. 네. 놀라랑 진짜 친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네. 요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런 이슈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그거 좀 같이 해보자.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브라질에서 농축한 우라늄을 우리가 이제 사다 쓰고 이런 거면 브라질은 뭐 핵 확산 우려도 없고 관리가 투명하게 되니까 괜찮고 혹은 기술을 브라질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브라질이 이미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랑 농축을 만들었으니까 그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시설을 한국에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브라질 갔을 때 무슨 뭐 큰 수송기 네. 이런 거 지켜보고 뭐 브라질의 그런 방위산업 기술력도 보곤 했는데 핵추진 잠수함 기사는 별로 안 나와. 전혀 안 났습니다. 방문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물밑에서 있을 수도 있다. 예. 같이 하면 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네.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단독 보도로 그 브라질 수송기 그 보고 오는데 지금 뉴스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저를 출연시켜 주시면 또 김민석 한번 기자님이 뭐 하나 썼어요?
원래 쓴 게 하나 있는데, 그 브라질 수송기 관련해서? 예,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수송기 엄청 크더라고요. 아, 그 군 수송기다 보니까. 군용 수송기란데, 그 군용 수송기는 지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CN235, C130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미국은 C17 이렇게 있고 C5 이랬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제일 큰 거는 군용 수송기 중에서 한 100톤에서 150톤 정도 실는 게 제일 크고, 그거는 지금 말한 브라질 수송기는 한 20톤, 25톤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진짜 큰 수송기면 그 안에 막 탱크 몇 대씩 한 두세 대 정도 막 낼 수 담고 갈 수 있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미국이 많이 쓰는 뭐 C17 요거는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중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쓰는 수송기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집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왜 미국 대통령 어디 해외 순방 갈 때 네. 그 차 같은 거 비스트 쓰- 그런 차 막 때려 싣고 가는 수송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알겠다. 또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무기 수출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K9 시장이 또 어디까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왜 그 미국 10조 규모의 자주포 도입? 네. 과연 우리가 미국에다가 자주포를 팔 수 있을 것인가? 예. 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스페인 이야기도 나와요. 예. 이거 좀 어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일단 스페인은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세부 협상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고 미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하나가 진짜 몇 년 전부터 공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일단 자주포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미국도 원래 포를 잘 만들었는데 2001년이 문제예요. 코로나 때? 아니요, 아니, 2001년? 네.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원래 포도 잘 만들었거든요. 이런 네. 자주포 같은 것도. 예. 그런데 테러의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인 럼스펠드가 차세대 자주포인 크루세이더라는 걸 취소하면서 미국이 이제 자주포를 만드는 게 너무 쪼그라든 거예요. 기존에 한 몇십 년 쓰던 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쓰다가 네. 이제 차체가 못 받쳐줘가지고 이제 개발이 안 되는 상황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외에서 수입한 자주포를 지금 현재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요 후보가 이제 독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자주포라는 게 당연히 이제 육상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병을 지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땅에서 뭐 남북 전쟁 외에는 뭐 해외 침략이나 뭐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포가 중요한가?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아무래도 공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공군력으로 막 폭격을 퍼붓고 네. 포격하는 거 그렇게 중시를 안 했는데 이제 미래전에 와서는 문제가 달라졌다.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붙는 거를 군사 전문가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붙는다 했을 때, 가상적으로 붙는다 했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원래 그 뭐 9.11 테러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항상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적들은 미군 비행기가 무서워가지고 뜨지도 못하거나 뭐 이러는데 미국은 마음대로 항공력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싸웠던 상대랑 중국이랑 다른 점이 제공권의 우위에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적어도 그렇죠. 제공권을 완전히 다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전투기 같은 게 너무 위험한데 포같이 화력 지원하는 게 원래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여서 그래도 숨기 좋은 차량이나 이런 자원으로 좀 비약해서 미사일이라든가 포를 좀 많이 사용하자. 이걸로 그래요? 메타가 바뀌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관점에서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의 기술 강자이기도 예. 하고 했는데 독일이 약간 미국에서 시장에서 좀 힘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영국 사업에서는 한국을 이겼는데 이번에서는 특히 뭐 그렇게 세이즈를 열심히 하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 육군 장성군들 많이 영입해가지고 그 아우사라고 하는 미국에서 육군에 대해서 컨벤션이나 이런 걸 연구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우리 K9 자주포를 거기까지 들고 가가지고 비행기로 배송해가지고 거기 막 전시를 딱 하고 전시하고 예. 예, 그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전세기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현지 공장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스페인에다가 생산 공장을 차리자.
이 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네, 아직 스페인 이야기 안 시작했어요. 스페인 아니었네. 미국 이야기 끝나고 김치국 왔습니다. 좀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알레바마주의 통합이랑 시험시설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원래는 이제 캐나다에도 이 공장을 지어주겠다 했는데,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 사업은 이제 엎어졌고, 미국 내에 조립시설을 만들겠다. 여기까지가 해서 이게 좀 우리가 가능성이 높은데, 좀 어려운 게 이스라엘이에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예, 마지막 후보인 이스라엘이 경쟁력이 너무 셉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죠. 얘들은 유대인 파워가 있기도 하고 실전 경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무기를 지금까지 팔아본 경험이 많아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 그 이스라엘 업체가 엘비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안두릴이라고 하는 네. 미국 국방 스타트업 중에서 최고, 제가 얼마 전에도 좀 만나보고 왔는데 거기랑 팀을 짜서 이 팀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자주포 성능은 우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성능만을 보면 우리가 이기는데 그들이 말하는 요것들 그 이스라엘 파워가 사실 미국 내에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미국 시장 승리 조건인 겁니다. 야, 이스라엘과 안두리를 같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미국에다가 자주포를 팔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또 뭐 나중에 군함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뭐 완전히 뭐 제일 큰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도 있는 모멘텀이 확실히 또 될 텐데요. 네, 여기서 또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하시는 거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미국이 그렇게 해서 자주포를 사잖아요. 예. 그럼 지금 화력 지원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미국은 자주포를 그런 그 땅에 있는 뭐 병력이라든가 장비를 공격한 데만 쓰지 않습니다. 대공 사격도 할 예정입니다. 자주포로? 네. 왜냐하면 이번에 패트리어트 이야기 앞서 했었잖아요. 자주포로 어떻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어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왜냐? 패트리어트 이야기랑 연관이 있어요. 지금 재고 부족하다 했잖아요. 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 대 한 40억, 60억 하니까 예.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적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같은 거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주포의 포탄이 날개 같은 걸 달고 유도가 되면 이게 미사일보다 싸니까, 그죠. 예, 요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아하, 그 모델로. 대공포가 되는 거죠. 이종은 자주포가. 거기 그냥 포에다가 유도 기능을. 네. 그럼 이게 스타크래프트 시즈 탱크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네. 대공이 되는 시즈 탱크 생각해 보세요. 예. 퐁. 예. 퐁.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미사일하고 포의 차이가 유도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하잖아요. 이제 로켓을 다느냐 아니면 포탄이 화약을 터진 압력으로 가냐, 요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완전 이제 하이브리드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좀 미국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은? 예, 스페인으로 다시 들어가면 예. 스페인에 인드라라고 하는 방산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하나 시스템이나 LIG DNA 같은 회사인데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MOU를 맺어가지고 스페인 그 인드라라는 회사에 K9 제작 기술을 넘겨주고 인드라라의 메이커 이름으로 자주포를 생산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정이 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결정을 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다. 그래요? 비공개 계약이 아마 요 스페인 계약일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예, 이미 좀 진행됐을 거로 하는데 다만 유럽에 또 예, 그럼 많이 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K9 자주포 생산 공장이 해외에 루마니아에 있고 그다음 폴란드에 있고 그다음 호주에 있어서 이 캐나다에도 캐나다나 스페인에 진출할 땐 요 스페인 K9은 아마 남미 시장 공략용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인이랑 남미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언어권에서 언어권이어서? 교류권이 많죠. 그러니까 남미 영업을 너희가 해 예,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남유럽 쪽에 있는 거를 영업을 하거나 이 아프리카 쪽 이렇게 좀 담당할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생산을 해서 파는 거는 나중에 스페인 공장이 되겠으나 네. 우리는 거기에 따른 어떤 로열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부품. 예, 부품은 거기서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스페인 많이 파세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변속기 문제가 있는데 뭐 스페인산 변속기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으나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우리 부품 좀 쓰자.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마진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부품이 그렇기도 좀 하고 마진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예. 스페인이 사실 변속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사파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까지 잘 만들지 않아서 스페인 내부에서 야 사파 변속기 쓰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여론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타고 다니다가 고장 나면 그때 뭐 알겠죠. 뭐. 네, 정확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안 된다니까 고장 난다니까 막 이렇게 미리미리 또 얘기 맞습니다. 경고해놓고 맞습니다. 예.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는 K2 전차를 이제는 제3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그 시대가 되고 있고 요게 근데 나온 지 한참 된 기사거든요. 예. 어떻게 요거는 현실이 좀 되고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한 1, 2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요소인데 일단 폴란드의 목표는 예. 루마니아라든가 핀란드 같은 폴란드 근처의 나라에 폴란드산 K2를 판매하는 것을 열심히 추진 중입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구매한 이 좀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폴란드가 1990년대 초반 혹은 80년대 말에는 한국보다 전차를 더 많이 만들고 잘 만들었어요. 네네네. 80년대에 폴란드가 만들었던 전차는 그 80년대 한국이 만든 전차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존심이 있었는데 90년대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무너지고 이제 그 유럽이 지금 러시아랑 이제 친하게 지내지면서 방위사업 기반이 너무 무너져서 이렇게 사실 폴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아하. 그거를 부활하기 위한 파트너로 우리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랐고 K2 전차의 그 폴란드 버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제 노하우라든가 요구사항을 받은 유럽 지향 모델로 일단 폴란드가 800대 정도 쓰고 그리고 주변 국가도 폴란드 공단 같은 전차를 쓰는 게 폴란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게 해야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뭐 부품이라든지 라이선스, 예, 로열티 수입이 또 좋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또 그 왜 차세대 장비 중에 하나가 무인 차량이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군에서 도입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화가 낙점이 됐다고 해요. 예. 요거는 약간 이제 법적으로 지금 현재 경쟁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과의 분쟁이 있지만 아직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예, 그 규정에 관련해 가지고 논쟁이 있고 성능과 제한 시험 평가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래도 이제 한화가 이제 선정되는 게 맞다라고 하고 방위사업청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이제 떨어진 회사 측면에서는 이제 뭐 소송 걸고 네. 인정 못하고 또 이렇게 하죠. 워낙 예. 큰 사업이니까. 요게 아무래도 지금 여기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 했는데 네. 지금 일단 이 사업에서는 발주량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요즘에 저출산 시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부대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 차량 같은 걸로 그렇죠. 이제 드론전인데. 예, 짐도 옮기고 포탄도 옮기고 사람 부상됐을 때 실어 날라야 하는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현대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둘 다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큰 시장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좀 현대랑 다르게 분산 전략을 취하고 있고 현대는 올인 전략을 했다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약간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로템이? 예, 현대로템은 사실 이런 무인 지상 로봇을 그 하나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먼저 했는데 성능 개량 이런 게 좀 뒤쳐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버전 지금 2개, 그다음 미국 수출 버전, 그다음에 국제 공동 개발 버전 이렇게 3개를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어허. 3개 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이 중에서 네가 원하는 게 하나쯤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수출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목적 무인 차량, 그러니까 이제 차량인데 드론 같은 거예요. 자율주행하는 거죠? 예, 자율주행 하는데 지금 일단은 대부분 기능은 팔로잉 모드라 해가지고 병사들이 막 그 총 들고 걷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거. 핵심 기능입니다. 아직은 좀 초보적이지만 예. 계속해서 뭐 진화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그 이런 자율주행 무인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술력은 떨어져요. 하지만 동일하게 라이더 기반으로 운전을 하고 이게 도로에 운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야지주행이 더 쉽습니다. 그렇죠. 차량 충돌하는 거 걱정 안 해야 되니까. 신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개념에는 신호 지켜야 되는 데서는 사람이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뭐 지금 사진에 나온 자료사진처럼 막 벌판에서 하고 이럴 때 자율운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또 이 시장도 앞으로 계속 커질 거고 네, 계속해서 인간이 조종하는 장비들은 또 대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또 이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고. 네. 그래서 바퀴 달린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사람들이 뭐 휴머노이드 드론 막 강조하는데 사실 사람이 전투를 하기에 좀 적합한 신체가 아니에요. 왜냐 서서 걷잖아요. 아니 저는 그 이번에 중국에서 유니트리가 상장을 하지만 예. 사실 거기가 무슨 뭐 로봇 가지고 춤도 추게 하고 뭐 태권도 킥복싱도 하게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근데 유니트리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족보행 로봇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밑에 바퀴를 달았잖아요. 예. 엄청 빠르고 계단도 올라가고 계단 뭐 그냥 뭐 성큼성큼 장난 아니에요. 근데 등짝에다 그냥 총만 달면 끝이고 이미 총을 달고 있어요. 유니트리 로봇에.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예. 저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드론이 가지 못하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드론은 한번 뜨면 약 10에서 30분 정도 운행할 수 있는데 이런 지상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아니면 로봇계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죽축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지금 무서워요. 앉아있어. 왜냐면 얘들 갇혀 있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오는 순간 바로 죽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너무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유, 이 전술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사족보행 로봇은 사실 한국도 개발하고 있고 그 LIG DNA가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좀 인수해서 군용으로 하는 점 그리고 이제 현대도 이제 현대도 현대 계열사에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인수를 했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은 또 군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그 선언을 했다면서요?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을 해서 그걸 요구를 했던 거예요. 희한하네. 아니 저는 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제 산업용으로 중요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른바 그들 나라가 적국으로 그 정의한 나라가 엄청나게 드론이라는 로봇으로 막 때려붙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국방용으로 쓰면 안 돼. 너무 좀 한가한 거 아닙니까? 요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거기 엔지니어 분들이 좀 이런 거에 네. 반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그 뭐 터미네이터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요거 하나 영상 보여드려야겠다. 예. 저 로봇계 영상 잘 이거 찾으시네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예. 보세요, 막 날라다녀. 저거 막 날라다니잖아요. 보세요, 이제 물도 들어가. 계단도 막 올라오고 산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바퀴까지 와 미친 거죠. 근데 저게 전장에서 만약에 등에다가 총 달고 군인들을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저거 어떻게 이겨? 못 이깁니다. 너 작아가지고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 다른 사람들이 뭐 춤추는 로봇, 뭐 이족보행, 뭐 사람 휴머노이드 이런 거 주목할 때 저는 제가 제일 무섭더라고.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폭용으로 쓰거나 이럴 때 또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번 전쟁에서 이게 활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대고 어떤 로봇 회사는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할 거다. 방산으로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게 당연하고 모든 나라 모든 로봇 회사 그래야겠으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저도 걱정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미국 로봇 회사를 LIG가 인수한 거는 그냥 네. 처음부터 군용으로 만들고 지금도 군사 작전에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근데 그거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전에 투입되거나 수출된 게 많아가지고 뭐 거의 수출 국가가 30개가 넘고 네네네. 제가 방산전지 해외 가면 그 로봇 개 나오면 거의 다 그 로봇을 써요. 뭐 대만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고 태국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가능성 그리고 군용으로 이거 많이 고스트 쓰고 로보틱스 있어서 이거 유튜브 업데이트 안 하네 이거. 언제가 가장 최근 영상이 4년 전이야 이거. 고스트 로보틱스 일 그건 안 조금- 하나 이거. 이건 조금 최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얘네는 예, 4년 전 거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도 많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쪽이. 오늘도 이제 신기한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혹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도 깊이 있게도 많이 들어봤고요. 또 앞으로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많이 또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김민석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